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개정교재 405페이지 보험계약법 인보험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파트는 여러분들 그 상법에서 그 보험 파트에 있거든요. 그 조문을 위주로 여러분들 이렇게 내용을 쭉 정리해 놓은 건데, 일단 교재 내용을 여러분들 교재 내용이 가장 중요시 돼야 되니까 교재 내용을 일단 철저하게 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법 조문을 한번 복습상에서 그렇게 좀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교재에는 여러분들 관련되는 원래 된 책에 나왔던 어떤 상법 조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조문들도 몇 개 좀 넣어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가장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게 여러분들 상법 조문이라는 그거 여러분들 꼭 좀 명심하시고요. 어쨌든 이론 설명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생명보험과 관련돼서 용어 설명이랑 같이 연계된 선상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어떤 생명보험의 특징 같은 것들이라 아니면 법적 성질 같은 그런 것들은 어떤 조문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더 체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405페이지 보시면 보험계약의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상법 제638조에도 우리 보험계약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대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가볍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그러니까 계약자가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상대방이 이제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이게 이제 피보험자의 어떤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이거는 누가? 보험자가, 즉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거죠. 그러한 계약을 우리가 보험계약이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보험계약자와 보험자의 어떤 의사의 합치에 의한 어떤 보험계약으로 성립하고 그다음 그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그런 정도, 체계 정도 그렇게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법률 효과로서 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사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지급, 보험료 지급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인 보험관계가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 일단 이제 관련돼서 보험계약의 어떤 법적 성질 좀 보셔야 되고,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을 공부하신 거 있잖아요. 그것과 여러분들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보험계약의 어떤 고유한 어떤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같이 한번 참조하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낙성계약이다. 자, 이게 여러분들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예금계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과거에는 요물계약이다. 즉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뿐만 아니라 금전을 인도했을 때 그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라고 교재에서 그렇게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자, 우리 어쨌든 간에 지금은 어떤 요물계약이란 말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예금거래 기본 약관에서는 여전히 요물계약성을 띠는 식으로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금계약이랑 보험계약의 좀 차이를 꼭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낙성계약이라고 되어 있네요. 낙성계약이라는 것은 뭐다? 보험계약은 보험가입자의 청약과 동시에 최초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 보험거래 간행이므로 보험계약은 요물계약처럼 운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다? 보험계약은 본질적으로 낙성계약이다. 자, 여러분 낙성계약이라는 것은 그냥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매매계약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우리 과자를 하나 사더라도 우리 편의점에 과자 보면 그 상품 금액이 있잖아요. 그 진열대 보면 금액이 있으면 그게 바로 여러분 청약이거든요. 그럼 그 청약이 돼서 내가 이 과자 1,000원짜리를 사야겠다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자를 들잖아요. 그 경우에 내가 이 과자를 1,000원에 사겠다라는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굳이 그 과자를 들고 가서 계산대에 가서 그 종업원한테 돈을 지급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낙성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이렇게 성립을 하고, 요물계약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하다 했습니까? 의사의 합치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인도 또는 급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돈을 지불한다든지 하는 그렇게 전해져야지 그때 이제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계약 같은 경우는 이거는 낙성계약이다.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하지만
보험 기간의 개시, 즉 보험 책임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 기간이라는 것은 자, 우리 상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초의 보험료를 납부해야지 자, 보험 기간이 개시된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 계약의 성립 시점이랑 자, 보험자의 어떤 책임 기간의 어떤 성립 책임 기간의 시점은 다르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좀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법 제 656조에 보시면 자,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자, 요거 하나 좀 체크를 할게요. 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다른 약정을 한다면 뭡니까? 그 약정에 따르겠다는 거죠. 어쨌든 다른 약정이 없다면 최초의 보험료가 지급받았던 그때부터 개시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두 번째 보실 게 자, 여러분들 자, 보험 계약은 불요식 계약입니다. 요식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와 우리 보험 계약자가 그냥 당사자 의사의 합치만으로 그리고 어떤 특정한 양식을 꼭 굳이 그 정형화된 특정한 양식을 따르지 않더라도 보험 계약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그런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에 대해 죄송합니다.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계약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우리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약관에 따라서 쭉 정형화된 어떤 계약서를 우리한테 들이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보고 사인하고 하니까 일정한 양식을 따르긴 하는데 그러한 양식을 따르는 거는 어떤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거지 굳이 그러한 양식을 따르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이 성립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불요식 계약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 게 쌍무계약이네. 쌍. 서로 뭐다?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쌍무계약, 보험계약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채권 계약으로서 자, 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의무를 가지며 보험자는 어떤 보험금 지급 의무. 그렇죠. 우리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의무. 그에 따른 또 그 대가 관계에서 뭐 있습니까? 보험자로서는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서로 쌍방이 부담한다라는 의미에서 무슨 계약이다? 쌍무계약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자, 대가관계 유상계약이다. 자, 유상계약의 반대말은 자, 무상계약이거든요. 무상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증여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증여라고 그러는데 증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상계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한 우리 쌍무계약의 반대말은 편무계약이거든요. 자, 편무계약이라는 것은 일방이 의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 편무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것도 증여계약인데 증여계약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10일 뒤에 너에게 돈 10만 원을 줄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예, 고맙습니다라고 받았죠. 그러면 그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10일 뒤에 그 돈을 10만 원을 줘야 될 의무는 누가 부담합니까? 증여자 입장에서 부담하지 수증자, 즉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거든요. 그걸 우리가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험계약 같은 경우는 쌍무계약, 유상계약이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 부합계약. 자, 우리 부합계약과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예금계약을 공부할 때도 우리 한번 살펴봤었는데, 자, 부합계약, 그 약관에 따르는 어떤 계약을 우리 부합계약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험계약은 다수인을 상대로 체결, 보험의 기술성, 단체성으로 인하여 그 정형성이 요구되므로 부합계약에 속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 약관, 정형화된 약관에 따라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보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 부합계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인 계약 같은 건 어떻습니까? 사람들, 자, 계약 당사자들이 만나가지고 어떤 계약서를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여러분들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자, 약관이 작성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약관을 쓴 그 기업자 측에 유리한 쪽의 어떤 해석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일반 거래 관행에서는 그런 약관을 실질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험사고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보험회사 쪽에 유리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약자, 우리 계약에서 약자인 우리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약관 규제법이라는 그런 법률 등을 만들어서 그런 우리 계약자들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내용 자체가 불명확하다 그러면 누가에게 작성자, 즉 기업 측에 불리하도록 해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된다라는 것을 입증을 누가 한다? 좋죠. 기업 측에서 입증을 해서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면은 우리 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약관 해석 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두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상행위성입니다. 우리 예금계약과 마찬가지로 우리 보험자,
보험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험회사의 지위는 우리 상인의 지위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 일반 민법이 적용되기보다는 뭐가 적용된다? 그죠? 민법의 특징으로서 상법이 적용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인이 된다, 보험자는 상인이 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에도 상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특성으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기는 해요. 그래서 그 정도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행 계약성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보험사고가 여러분들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박과 같은 그런 어떤 도박과 같은 그런 식의 어떤 그 사행성이 개입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험사고 유발과 관련해서도 좀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사행계약성이나 자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는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보험범죄, 인위적 사고 유발 같은 도덕적 위험이 내재되기 때문에 이걸 사행 계약성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각 보험사마다 이게 사기보험은 아닌지 실제로 정당한 보험금 지급 청구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특별 반이라든지 그런 부서를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행 계약성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대 선의성과 윤리성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는 자 어쨌든 우리가 보험 계약이라는 것은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의 어떤 단일 개별 계약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뭡니까? 보험자 하나에 여러 보험 계약자가 여러분들 무수히 많은 보험 계약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보험 단체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만약에 어떤 보험 사기라든지 그런 걸 시행을 했다고 그런다면 여러분들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의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계속 계약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뭐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거는 자 내가 만약 오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는 것은 뭡니까? 보험계약 체결과 동시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게 아니라 보험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일어날 어떤 보험사고를 전제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계약성. 그러니까 계약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일정 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그 기간 동안에 보험관계가 지속되는 계속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그리고 상법상 독립한 계약이다라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특히 낙성 분료식 이런 것들 개념 좀 꼼꼼하게 좀 보시고 어쨌든 머리 글자 정도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파트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여러분 보시기에 보험계약의 특성이거든요. 자, 보험계약의 특성이라는 것은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갖고 연장선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보험회사라는 거는 절대 우리에게 무상으로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직원들 어쨌든 월급도 줘야 되고 어쨌든 회사가 발전해 나고 성장해야 되는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이제 사기업이라는 것은 일반 보험회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사익 조정성, 자 영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보험회사는 자 우리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다. 그래서 보험계약의 특징은 영리성을 추구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사보험에서는 그런 영리성을 추구하지만 좀 마지막에 밑에 좀 보시면은 자 국가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회적 보장적 성격을 지니는 사회보험과는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 우리 생명보험 용어 해설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국가나 지방단체단체 그쪽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국민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 같은 경우 우리가 일정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만 그것이 어떤 영리 추구를 위해서 그런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보험과 우리 사회보험이라는 거 구분 좀 해주십시오. 사보험과 사회보험. 자, 사회보험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도덕 사회 시간 때 많이 배웠을 겁니다. 봉적 구조라든지 사회보험 구별하는 문제 관련해서 배웠는데, 자,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거는 어떤 영리만을 추구하는 그런 보험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단체 측에서 운영하는 그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보험이고, 경제적 약자가 아니라도 우리 일반 국민들을 어떤 나중에 보험사고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여러분 단체성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보험자는 하나겠지만 보험자와 계약을 맺은 보험 계약자들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럼 보험 계약자들이 수많은 보험 계약자들이 뭘 이룬다? 하나의 단체를 이룬다. 그래서 보험 단체, 위험 단체 이런 개념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기술성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보시면 보험료라는 거는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그냥 대충 예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동안에 수십 년, 오래 운영되어 온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수백 년 동안 누적되어 온 데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시대 변화에 따른 어떤 그런 각종 자료들과 관련해서 다 참조해가지고 자, 적절한 보험료라든지 보험금을 산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 계약이라는 것은 자, 마지막에 보시면 대수의 법칙, 그 다음에 수지 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험계약법은 뭘 간다? 어떤 기술적인 성격을 간다. 그냥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어떤 계산을 한다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기술적 특성을 갖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이라는 것은 자, 이게 미치는 영향, 파급 효과가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상거래 그 어떤 시장에서 물건 하나 사고 파는 것과는 그 스케일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보험 사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다? 어떤 사회성과 공공성을 갖는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대적 강행 법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만 좀 여러분들 좀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상대적 강행법 또는 강행법규. 자,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이렇게 자, 보험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강행법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험법이라는 것은 자,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자,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는 당사자의 의사예요. 당사자의 우리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일반적인 약관이 있고 상법이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이 사람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즉 계약 당사자들이 약정한 거 있잖아요. 보험료를 얼마 내고 어떻게 됐을 때 보험금을 얼마 지급한다라고 당사자들이 약정한 거 그게 우선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게 우선적으로 적용되면 좋은데 우리들 일반 보험계약자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들을 보험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어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 이런 유인에 속아가지고 아니면 잘 모르는 무지 상태에서 어떤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자, 그때는 상법을 적용하지 말고 개별 약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이 보험계약자한테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 상법이라든지 보험법 있잖아요. 상법 관련된 보험법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 상대적 강행법규성. 그게 뭐냐면 해석을 딱 했을 때 이게 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조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한다? 당사자 약정이더라도 뭐다? 당사자 약정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법을 먼저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계약자, 사회적 약자인 보험계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될 때는 뭐다? 강행법규성으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그때는 당사자가 합의한 게 있더라도 그런 보험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떻습니까? 보험계약자의 어떤 지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가 있고 어떤 보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상대적 강행 법규성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보시면 자, 둘째 줄 보시면 사적 자치의 원칙상 보험계약법은 원칙적으로 임의법. 자, 임의법은 자, 강행법규와 반대되는 말, 그냥 대립되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의법이라는 건 뭐냐면 법은 있기는 있어요. 법은 있지만 꼭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니고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당사자의 약정이 우선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 자, 보험계약도 뭡니까? 사적 자치 원칙이 지배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어떻게 합의한 대로 계약의 내용이 이해되고 실현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보험계약자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다? 상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어떻다? 강행법규로서 자, 너네들 약정한 거 그거 적용 안 되고 우리 상법을 적용해서 얘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상대적이라고 했나? 자, 이게 만약에 보험법 자체가 자, 우리 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 그러면 뭡니까? 그때는 상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약정된 대로 그때는 당사자 약정을 우선시 해가지고 그때도 보험계약자를 우선시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적 강행법규성이라는 그 내용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마지막 줄에 보시면 사적 자치의 원칙상 보험계약법은 임의법인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자는 보험자에 비하여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보험자에 비해서 열세. 그래서 보험계약법은 상대적 강행법규를 많이 정하여 뭐다? 약자인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자체는 단어 자체를 갖다가 여러분들 암기하는 것도 좋지만 내용 자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여러분 상대적 법규가 많은 게 여러분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거든요.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최단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약정으로 1년을 갖다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할게요.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1년을 약정했다 하더라도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2년을 갖다가 최단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사자 약정은 1년이에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1년이 유리하다 싶으면 이거 적용하면 되고 근데 만약에 나중에 임차인이 나는 1년이 아니라 처음에는 1년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택임대차를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계속 여기서 이제 일을 하게 돼가지고 한 3년 정도 더 있어야 되겠다 아니면 2년 정도 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뭡니까? 이 약정보다도 먼저 이걸 우선시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1년을 계약했는데 임대인이 우선 먼저 2년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2년 있으니까 2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이 비록 약정은 1년이지만 내가 2년 있다가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상대적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여기 강행법규로서의 어떤 성격을 띌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보험계약법도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이 되고 그때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면 우리 법규가 보험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 강행법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보실 게 보험계약 관계자라고 돼요. 이게 여러분 기출도 됐는데 여러분 질문하신 거 보니까 보험계약 관계자랑 보험계약 당사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문제가 어디 하나 나왔는데 이거 정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보험계약은 누가 체결하는 겁니까?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니까 이걸 뭐라고 그런다? 보험계약 당사자라고 부르고 이러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보험 수익자라든지 아니면 피보험자가 만약에 등장을 한다면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등장한다면 이 4명 여러분 수익자와 피보험자를 포함해서는 뭡니까? 보험계약 관계 당사자 보험계약의 그냥 보험계약 관계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고 보험계약 당사자가 될 거고 그다음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포함되는 경우는 뭡니까? 보험계약의 관계자. 그렇죠. 당사자는 아니고 관계는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계약 관계자 그렇게 구분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408페이지 보험계약 관계자 요건 기출됐던 거니까 꼭 좀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 수익자가 나오는데요. 보험자는 우리 앞에서 말했던 보험사업자 즉 보험회사를 말하고 어쨌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우리 우체국 보험 같은 경우는 국가가 우리 보험자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보험계약자 같은 경우는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개정된 책에도 개정이 된 책에도 우리 제한 능력자로 앞에는 언급을 했지만 이건 바꾸지는 않았지만 제한 능력자 차원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교재도 지금 무능력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개정 책에도 여러분들 우정본에서 나온 책에도 이렇게 나왔길래 그냥 올려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는 지금은 이제 무능력자 제도가 없고 제한 능력자 제도라 해가지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네들 이 사람들은 일반 원칙에 따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 특히 미성년자 같은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법정 대리 즉 부모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부모가 대리해서 미성년자의 어떤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각종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험계약자의 주된 의무, 가장 주된 의무는 뭡니까? 보험료, 납입 의무. 그 다음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일정한 사항을 고지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을 내가 이미 어떤 질병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고지 안 했다. 그럼 나중에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계약 시 고지 의무. 그 다음에 주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변경됐다. 그럼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통지 의무. 그 다음에 우리 보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도 자동차 사고가 났으면 먼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야지 보험회사에서 그러한 보험사고 발생 사실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의 어떤 통지 의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보험계약자의 자기에게는 제한이 없으나 미성년자, 한정치사자,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한다. 자, 여러분 이거는 자, 우정본에는 그대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삭제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삭제하라는 말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우리 앞에서 봤던 제한 능력자의 그 원리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미성년자 같은 경우 좀 말 그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라든지 대리가 필요하고 자 금치산자가 여러분 피성년 후견이 있는 거거든요. 정신적으로 지속적으로 정신적 상태가 정신적인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후견인의 대리를 통해서만 보험계약이 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한정치산자가 이제 내용이 좀 바뀌었잖아요. 한정치산자가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뀌었는데 기존의 한정치산자 같은 경우는 행위 능력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자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있고 다만 우리 가정법원 선고할 때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자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만 행위 능력이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왜? 행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 자 피한정 후견인 선고를 할 때 우리 가정법원에서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라고 그 범위에 포섭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자 후견인의 동의 또는 후견인의 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보실게 자 피보험자인데요. 자 피보험자라는 것은 자 말 그대로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즉 그 사람의 생사, 장애 등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험계약자 자신이 되거나 제3자 다 가능하죠. 그래서 자 그래서 보험계약 이해하실 때 특히 조문 같은 것도 이해하실 때는 자 기본 틀에서 여러분들 자 보험자, 보험계약자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보험계약 당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어떤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자, 이 경우 자, 보험수익자라든지 피보험자는 여러분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본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피보험자,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자, 보험계약자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뭡니까?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한 거니까 자기 생명의 어떤 계약이 되는 거고 제3자가 있다 그러면 타인 생명의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보험수익자가 자, 보험계약자 자신이다라고 했으면 뭡니까? 나중에 보험수익금을 본인이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한 보험이 되는 거고 아니면 보험수익자가 제3자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보험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그래서 보험계약 당사자, 보험계약 관계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도식을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시면 자, 타인 생명의 보험의 경우에 계약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라? 피보험자의 자, 구두 아니에요? 서면. 자, 우리 서류 종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자, 제3자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자, 생명 계약을 체결했네요. 그러면 이 경우 어때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자, 피보험자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돌아가시면 자 보험계약을 보험금을 타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분이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반드시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계약자는 반드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또 보시면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법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요거는 중요합니다. 자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라는 생명보험계약에서 자 무효가 되는 사유가 있거든요. 즉 피보험자가 어떤 사람이면 안 된다. 첫 번째 보시면 만 15세 미만자, 그다음 심신상실자, 그다음 심신박약자를 보험계약 대상자, 보험 대상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보험수익자가 자 13세다. 이거는 여러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피보험자라는 것은 이 사람의 목숨, 즉 특히 생명보험에서 이 사람의 어떤 생사에 관련해 가지고 보험금이 지급되고 안 지급되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피보험자의 만약 목숨에 피보험자가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였던 목숨, 생명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실제로 보험금을 노리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뭐 살인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물론 살인을 한다거나 그러면 보험금 지급 뭐 약관에 따라서 아니면 뭐 상법 규정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 엄밀히 교묘하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숨겨서 그렇게 보험사고로 가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피보험자의 어떤
관련해서는 일정한 규제를 가합니다. 중요한 거는 15세 미만자, 그 다음에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라는 것은 정신적 박약이 아주 심한 사람, 그러니까 아까 우리 봤던 금지산자, 피성년 후견인의 그 상태가 되는 그런 게 심신상실자고, 심신박약자는 심신상실의 정도에는 이르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인 능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 15세 미만인 자라든지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그럼 뭐 몸이 허약한 자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 생명보험에서는 자 피보험자를 그런 사람을 하면 그 생명보험계약은 취소가 아닙니다. 무효라고 동그라미 칩시오. 취소할 수 있다 아닙니다. 무효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사망, 보험사고라는 보험계약 아까 방금 봤지만 타인의 섬에 대한 동의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 게 보험수익자라는데 자 말 그대로 뭡니까?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거,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보험수익자가 되겠습니다. 보험수익자는 제3자가 될 수도 있지만 보험계약자 본인이 자 보험금 수령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서 제가 보니까 있잖아요. 동남아 쪽에 어떤 부인을 갖다가 얻은 어떤 분이 자 교통사고를 갖다 냈는데 나중에 그 부인이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 임신한 그 부인이었죠. 좀 안타까운데 그분이 어쨌든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정말 슬퍼하고 그러길래 정말 보험사고가 발생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자 일정 보니까 엄청나게 그 사람을 피보험자로 부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본인을 보험수익자로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자 본인은 안전벨트 매고 그리고 부인은 안전벨트 안 매고 그 다음에 사고도 부인에게 더 많은 피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사고로 가장을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려다가 사기보험으로 걸려가지고 사기보험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뭡니까? 살인죄예요, 살인죄. 그러니까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어떤 사람을 죽인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살인 의도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때문에 이거는 어떤 형법상 살인죄 범죄를 자 죄책을 지어야 되는데 어쨌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우리 하설표 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자기를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되는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보험수익자가 본인이다. 보험계약자 본인이다. 그럼 자기를 위한 보험이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가 아닌 다른 제3자다. 그러면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여러분 좀 체크할게요. 자, 타인의 생명보험, 즉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에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는 반드시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될까요? 그렇죠.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있는 이런 보험계약 우리 체계에서 자 피보험자 있습니다. 피보험자 처음에 이제 할 때 서면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하는데 자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아들 13세 아들이었습니다. 13세 아들이었는데 자 이 사람이 자 빚이 많은 사람이에요. 빚이 많다 보니까 자 이게 강요에 의해서 보험수익자를 자 우리 A라는 우리 뭐 무시무시한 뭐 건달 조폭이라고 할게요. 조폭 뭐 이런 사람으로 자 보험수익자를 변경했다라고 할게요. 자 보험수익자의 변경권, 지정권 변경권은 보험계약자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왜 이 사람이 보험료를 납입하니까 나중에 보험금도 누가 수익할지는 자 수령할지는 뭐 보험계약자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보험수익자를 이렇게 조폭으로 바꿨다라고 했을 때 자 이 경우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명에 대한 위험이 훨씬 더 증가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누구의 동의를 얻도록 해라. 자 피보험자의 어떤 동의를 얻도록 해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박스에 한번 보시면 자 박스 한번 볼게요. 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즉 보험금 수익자, 보험수익자, 예, 보험수익자를 자,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자 우리 계약자가 보험계약 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사고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보험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보험자를 정했어요. 피보험자를 정했는데 이 보험수익자를 지정을 안 해버렸어요. 그렇다고 본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겠다 그런 말도 안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이 경우에 이제 이 사람이 보험계약자, 그럼 수익자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 나중에 이 보험금 수익자,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내가 정할게라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보험계약자가 자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그동안에 보험계약자가 내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가 죽었다고 하지 말고 자 피보험자가 사망했다라고 할게요. 피보험자가 사망했다. 그럼 보험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보험수익자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여러분들 지정을 해야 됩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지정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 이게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자, 보시면 생명보험 같은 경우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보험금이 어떻게 됩니까? 피보험자가 사망해야지 보험금이 청구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 경우에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 부분에 여기 아들들, 뭐 딸들이 있으면 여러 뭐 상속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속인들이 자, 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의 의사이지만 그런 의사를 갖다가 표명하지 않았다라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자, 사망보험금과 관련해서는 자,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자, 이게 생명보험이고 그다음에 생존보험. 자, 어떤 만기까지 살아있을 때 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람을 정해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 자, 이분이 만약에 뭐 80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보험계약자는 그동안 계속 보험료를 납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자,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그때까지도 지정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뭐다? 자, 생존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가 누가 된다? 그렇죠. 이 경우에는 자,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자,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고 생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수령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 입원, 수술, 통원, 급부급. 자, 이런 건 뭡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피보험자가 다쳤어요. 피보험자가 다쳤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따른 어떤 보험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자, 교통사고 나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돈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이분이죠. 이분이 치료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 보험 수익자가 따로 없을 때 그때 누구?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뭐 깊이 뭐 들어갈 건 아니구만.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 세 가지 정도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보험과 관련해서 자, 보험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았다. 그때 이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은 누가 수령할 수 있다?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고, 생존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계약자, 그 다음에 일반 뭐 입원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사고로 인한 어떤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될 때 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 수익자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10페이지 상법 제733조 보시면 자, 보시면 보험 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라고 되는데 이 조문은 자, 여러분들 작년도 저기 그 법무사 1차 시험에서 여러분들 저기 자 한번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문을 좀 꼼꼼하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 1항이 이제 일단 우리 그 계리직 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자, 뭐다? 보험 수익자의 지정 변경권 누구한테 있다? 보험 계약자가 있다. 보험 계약자에게 있다라는 그런 조문입니다. 1항 보시면 보험 계약자는 보험 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근데 잘 보세요. 보험 계약자가 자, 보험 수익자를 지정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망을 했을 때 피보험자를 보험 수익자로 한다. 보험 수익자로 합니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가 제1항에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때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라는 거. 자, 이때는 한번 볼게요. 자, 있는 그대로 그냥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이렇게 있을 때 자, 보험수익자를 갖다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을 안 해버리고 근데 이때 여러분들 자 보험사고가 이제 발생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제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된다? 자,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험수익자가 여기 있습니다. 보험수익자가 있을 때 근데 이 사람이 자, 보험수익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보험금을 나중에 팔 수 있는 거랑까지 너한테 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막 괘씸해가지고 그러다가 합병으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변경권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그 변경권 행사하기 전에 보험수익자의 변경권을 행사하기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보험수익자 이 사람이 이제 권리가 확정이 돼버린 거야. 이 사람이 원래 마음은 안 그렇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이제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연하죠. 약정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사망했을 때 뭐 이분의 아들이라든지 다른 제3자라가 자 이때는 보험금 수익자, 보험금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걸 약정했다. 그러면 요 그대로 이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약정에 따른 그 사람이 어떤 권리를 행사하면 되겠죠. 그렇죠. 지정권이나 변경권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사망은 보험 수익자가 보험 종속 중에 사망한 때는 보험 계약자는 다시 보험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아직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입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분이 먼저 사망했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분한테 원래 주려고 했는데 이분 뭐 상속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 이 경우는 뭐다? 다른 제3자로 뭐 A라는 뭐 이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험계약자가 또 지정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분의 이제 상속인이 어쩔 수 없이 뭐가 됩니까? 보험 수익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좀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항 보시면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상속인을 자 보험 수익자로 한다. 자, 요거 보세요. 자, 요게 좀 질문이 좀 들어왔던 건데, 자 보시면 보험 계약자가 자 2항과 3항입니다. 요 단서를 요 조문을 잘 봐야 돼요. 2항과 3항. 즉 2항은 뭐였습니까? 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보험 계약자가 사망한 때고, 그 다음에 3항 같은 경우는 보험 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에 사망한 때였잖아요. 그다음 요때 자 보험 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보험 사고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자 어쨌든 간에 자 보험 계약자 이분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지정이나 변경이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 이분이 사망하든 이때는 자 어떻게 하겠다?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의 뭐 상속인이 보험 수익자로 확정이 된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사안을 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이 경우에 보험수익자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되고, 보험수익자가 안 계신다 그러면 없다 그러면은 뭐다?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이제 보험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보는데 어쨌든 이런 조문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게 보험계약의 요소인데요. 자 보험 대상자와 보험 목적물,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를 우리 보험 대상자 또는 보험 목적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생명보험에서는 뭡니까? 어떤 사람의 생명이 될 거고, 어떤 상해보험에서는 사람의 신체가 될 겁니다. 자, 이것만 체크할게요. 보험계약에서 목적물은 보험사고 발생 후에 보험자가 배상해야 될 범위와 한계를 정해준다라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보험 대상자 내지 보험 목적물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상해도 관련해서 중상해 뭐 어떤 상해 정도에 따라서 나오는 보험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해 목적물인 그냥 사람의 신체 어떤 상해 정도에 따라서 우리 보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금의 어떤 범위와 한계를 정해준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일단 보험사고라는 것은 자 말 그대로 보험금이 지급돼야 될 사유죠.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상법 전문 644조 한번 보셔야 돼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아니면 발생할 수 없다. 그러면 뭐야? 이미 발생했거나 계약 성립하기 전에 자 모든 이거 법률계약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성립 시점이 이때인데 이때 벌써 뭡니까? 사망이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 이 경우에는 자 앞으로 뭐 보험계약이 보험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자 이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성립 이전에 이미 피보험자가 사망했다. 아니면 아예 사망할 수, 이거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불능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을 갖다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것은 무효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취소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그러나, 자, 중요합니다.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원칙적으로는 보험계약 성립하기 전에 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지만, 그러나, 뭐다? 그 보험계약자, 보험자, 그리고 피보험자. 자, 이런 사람들이 뭐다? 실제로 이렇게 이분이 사망했는지를 몰랐다라고 되는 경우에는, 자, 알지 못한 경우에는 뭐가 된다?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런 신뢰를 보호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서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보험료와 보험금이라고 되니까 보험료, 보험금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자, 우리 보험계약자가 매월 납입하는 게 보험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지급하는 게 보험금이다라고 했고, 자, 계약은 보험료 지급하고는 보험계약 성립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다만 보험 책임 기간에 계시는 언제부터 개시된다? 자,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된부터 개시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액의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조문 여러분들, 자, 이게 교재 요거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것도 저기 우정본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자, 이거 보시면 자 보험금액 지급,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되, 다만
요 꼼꼼하게 조문이라는 건 여러분들 꼼꼼하게 보셔야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지급에 관해 약정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 기간 내에 그 다음에 약정이 없으면은 자, 통지를 받은 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참고만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자 보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보험계약자가 뭐 합니까? 보험사고 발생했다라는 것을 통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자 보험자, 보험계약자 알겠습니다. 보험사고 발생했다. 이렇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보험사에서 네, 접수됐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해줄 겁니다. 접수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보험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데 자 보험 금액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이 숫자는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어떻게 해라? 통지를 받은 후에 뭐 해라? 자 일단은 보험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험 금액이 그럼 자 조금 더 지체 없이 정해야 돼. 지체 없이 정하고 그 다음에 뭐다? 정한 다음에는 어떻게? 10일 내에 지급해라. 이 두 개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수상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뭐 이거 왜 조문이 이렇게 됐는지 아실 겁니다. 자, 이게 며칠간 기간을 갖다 둬버리면 자, 보험 금액을 정하는 보험 사고에 따른 보험 금액을 정하는 것을 어떤 날짜를 주고 정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어떠한 뭐 졸속 어떤 그 처리를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기간에 쫓겨가지고 제대로 된 보험 금액 산정을 못하고 막 빠르게 하다 보면 졸속 처리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한 표현이죠. 지체 없이. 그러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열심히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보험 금액을 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금액을 산정하는 거는 지체 없이 산정하고 다음에 이제 보험 금액이 산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럼 보험 금액 지급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보험 금액 산정되고 난 다음에 10일 내에 지급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지체 없이 10일 내에 제가 음행 처리해드렸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이라고 되는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존속하는 기간을 보험기간이라고 하고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기간을 보험료 납입기간이다. 그래서 이게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이 일치한다.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전기납이라고 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보험기간보다 짧다 그러면 우리가 단기납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잖아요.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험계약의 성립과 철회. 자, 이 파트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자 네, 많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우리 아까 앞에서 봤지만 보험계약이라는 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계약이라 했습니까? 자, 낙상계약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이 성립하려면 자, 청약과 승낙이 합치.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의사의 합치라고 해서 보험계약의 성립 일단 볼게요. 성립이 되려면 청약, 그 다음에 승낙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청약은 누가 한다? 보험계약자. 승낙은 누가 한다? 자, 우리 보험자에서 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보험 모집인들, 우리 뭐 생활 보험 설계사분이 와가지고 보험계약 체결하세요. 그러니까 네 하면 그때 보험계약 성립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자, 보험 모집인, 즉 보험 설계사분이 그럼 하는 말은 청약의 절대가 될 수가 없어요. 청약이 아니라 자, 그분은 뭐다? 청약의 유인, 즉 청약의 앞단계에 있는 어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험 상품 막 보여주시면서 이거 하면 이런 거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서 그래, 제가 이걸 가입할게요. 자, 그럼 뭔가 보험 계약자에서 이걸 가입할게요. 그게 승낙입니까? 그건 승낙이 아니에요. 그건 뭐다? 청약이 되는 겁니다. 왜? 내가 가입할게요라고 한다고 그게 보험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는 뭡니까? 보험회사에서 이제 심사를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보험 상품을 가입해도 되겠구나라는 어떤 승낙이 떨어지는 경우 그때 뭐가 되는 겁니까? 보험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좀 아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출제위원이라면 자 이런 개념 여러분들 이런 걸 갖다 오히려 더 중요시 보겠어요. 왜냐하면 특히 청약과 여러분들 뭐 청약의 철회라든지 뭐 어떤 취소, 철회 거절이나 취소, 철회 같은 그런 내용 이번에 자 여러분들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으니까 꼭 좀 요거 개념을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험자는 계약자의 청약이 돼서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반드시 승낙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절할 수 있으면서 자 중요합니다. 계약을 거절할 때는 자 어떻게 해라? 보험료를 자 이때는 보험료를 미리 납부를 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심사가 좀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은 이 보험 상품에 적합하지 않아. 그래서 거절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생겼다. 그럼 볼게요. 자 보험료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험계약을 거절해야 되니까 보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그 다음에 보험료에 따르는 어떤 그 복리 이율
뭐 이자가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이자, 다른 이율 이자 요거를 지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뭡니까? 그 예정 이율에다가 뭐다? 1% 플러스까지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계약의 어떤 예정 이율에다가 1% 단위를 뭐다? 요걸 갖다가 복리로서 복리라는 거 이자 이렇게 지급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자 청약에 대한 거절은 누가 하는 거다? 보험자, 보험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자 받은 보험료에다가 그 예정 이율에다가 뭐까지 1%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그렇게 돌려주면서 거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밑에 단서 한번 보시면 자 그래서 자 근데 그렇다고 자 이분이 아니라 보험사 입장에서 그걸 심사한다 하더라도 자 1년 내내 2년 내내 심사하면은 자 보험 계약자는 다른 회사에서 다른 보험회사에서 내가 그런 비슷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건 너무나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30일 이내에 자 여기 보험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승낙할 건지 거절할 건지 판단하랍니다. 만약에 30일 이내에 그러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뭘로 한다? 자, 승낙한 것으로 봅니까? 거절한 것으로 봅니까? 중요합니다.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 없다. 저기 보험 모집인이 이거 가입하라고 해서 내가 가입을 했는데 자, 보험회사 쪽에서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30일 지나도록 연락을 안 줬다. 그럼 어떻게 해봅니까? 네, 승낙한 걸로 봅니다. 거절이 아니라 승낙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여러분들 자 이게 청약을 했는데 이게 이제 거절한 경우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 모집인이 이런 상품을 들으세요 해서 좋습니다 라고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이 보험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이 보험 말고 다른 회사 상품의 어떤 비슷한 보험을 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 보험을 갖다가 여러분들 아직 물론 이제 계약이 성립돼 가지고 계속 뭐 진행이 되고 있다면 그 계약을 해지하고 난 다음에 다른 보험을 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 막 승낙 여부를 아직 결정하기도 전에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청약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거절은 누가 하는 거다? 보험자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있다?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 그래서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철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십시오. 철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근데 조금 내용이 달라요. 보시면 자, 보험 계약자는 보험 가입증서, 자, 보험 증권이죠.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자,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험증권을 받았어요. 보험증권을 미리 이렇게 줬네요. 아직 승낙도 하기 전에. 근데 보통 요즘 관례상 자, 보험료 납입하면 그냥 보험증권 주는 게 요즘 관례다 보니까 보험증권을 줬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이쪽에서 승낙을 하긴 전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청약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청약을 한 날로부터 뭐다?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철회가 불가능한 것은 30일 이내에는 뭐 할 수 있다? 30일 이내에는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철회라는 것은 두 가지. 자, 보험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 그 다음에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뭘 할 수 있다? 철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도 만약에 내가 보험료를 미리 납부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저쪽에서 승낙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자, 청약을 철회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뭘 할 수 있다? 보험료를 받아야 되겠죠.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뭐다? 납부한 보험료만 돌려주면 된다라는 거. 보험료만 돌려준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여기서 볼 때는 뭐였습니까? 자, 요거는 즉 보험회사에서 그런 청약, 보험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한 거기 때문에 보험료뿐만 아니라 그 이자, 그 다음에 1% 플러스까지 해가지고 복리로 적용해서 이렇게 돌려줘야 되지만 청약을 철회한 것은 누가 철회하는 거예요? 자, 계약자가 철회하는 거예요. 그럼 보험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우리만 한참 심사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보험료 납입하고 난 다음에 나 그 청약 철회할래요. 그럼 거기에다 이자까지 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잖아요. 그 보험회사가 뭔 잘못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만 한다? 납부한 보험료만 돌려준다라는 거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의 철회, 거절이라는 거 하고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기출된 적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꼭 좀 요거랑 계약이 성립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자, 날짜 계산은 일자 계산은 초일 불산입을 적용한다. 초일이라는 그날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에요.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1일 날 보험 가입 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15일 되는 경우 2부터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그죠? 16일, 24시까지죠. 그때까지 예, 이제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상법 제638조에 2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여기 굵은 것이 보시면 30일 이내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납부, 승낙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통지를 발송해라. 그러나 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 신체 검사를 받아서 뭐 이미 뭐 어떤 뭐 질병에 걸린 분일 수 있으니까 그때는 뭐 한다? 자, 그 기간은 신체 검사를 자,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자, 이런 문제도 냈는데 요거 체크를 할게요. 정말 얍삽한 문제지만 좋은 문제는 좀 뭐랄까 얍삽하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신체 검사. 자, 요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험기간 이거 관련해서 이거 날짜라든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게 이게 나중에 여러분 다툼이 생겼다고 볼 때 조문을 들이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자, 이거 신체 검사 받은 날 때는 그 기간은 신체 검사를 뭡니까? 신체 검사의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기산하는 게 아니에요. 신체 검사 결과를 받은 신체 검사의 어떤 결과가 나온 날부터 기산하는 게 아니라 신체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그때부터 뭡니까? 30일 기산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죠. 그래서 신체 검사를 받은 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만약에 30일 내에 자, 납부 통지를 미뤘다. 결리했다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 보시면 자, 피보험자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이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자,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그게 여러분들 413페이지 승낙 전 사고 담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료 받았습니다. 근데 막 보험회사에서 이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지 보험 이 상품에 적합한 사람인지 막 심사하고 있는 도중에 뭡니까? 보험사고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근데 정말 이 거절해야 될 사유가 없는 한 이때는 뭡니까? 네.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운다라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 3항입니다. 그 다음 보험정세 교부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보험정세란 보험계약의 성립 그 내용에 관한 증거로서 보험자가 교부하는 문서를 말하는데 자 보통 계약 성립한 때 보험정서 교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계약 체결하신 분들은 보면 보험정서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보험정서의 교부 여부는 뭐하고 관계없다? 계약의 성립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하나의 후일에 뭐 증거 동모, 증거를 갖다가 뭐 남기는 그런 의미지 보험정서가 집에 도착했다, 계약이 성립했다, 그거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계약 성립이라는 것은 낙선계약으로서 아까 뭡니까?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을 하고 보험증권은 그냥 하나의 정서에 불과하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보험계약 성립하고 난 다음에 전화로 저희가 3일 뒤에 보험증서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그게 도착 안 했어요. 그럼 보험계약 성립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보험증서가 뭐 자기가 도달했다. 자기 집으로 보험계약자한테 도달했다.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약성립과는 아무런 관계없고 보험계약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정서의 교부 여부는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배달 착오 등으로 인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정서 도달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보험정서는 언제? 자, 이것도 마찬가지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됩니다. 조문 640조 보시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 작성 계약자에게 교부해라. 다만 이것도 안 써. 근데 만약에 보험료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그때는 미뤄도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보험증권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보험증권을 지급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기존의 보험계약을 자, 연장하거나 변경했다. 그럼 보험증권 새로 발부받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 보험증권에다가 뭐 할 수 있다? 그 사실을 그냥 기재하면 이건 뭡니까? 계약 성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나중에 후일 증거를 남기기 위한 건데 굳이 또 보험증권 발급해가지고 여러분 줄 거 없이 거기다 그냥 다시 작성해가지고 보험증권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조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게요. 보험계약이 체결과 무효인데요. 자, 보험계약은 자,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의 낙선계약이다. 그래서 당사자 의사에 합치면 되고 근데 요즘에는 승낙 대신에 그 승낙하겠습니다. 이런 말보다 보험증권을 교부하면서 그 승낙에 가름하고 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험자가 승낙할 경우 보험자의 책임은 언제? 최초의 보험료가 납입 때부터 개시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승낙 의제라는 건 아까 말 그대로 뭡니까? 자, 30일 이내에 그 보험계약의 승낙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다? 30일 이내에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할 때는 뭐다?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신체 검사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되는 게 아니라 신체 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기산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승낙 전 사고 담보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자 어쨌든 승낙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험료는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당시 막 승낙 여부 결정하려고 보험회사에서 막 조사하고 있는 그때 보험사고 발생했다. 그때는 뭐다? 보험자 입장에서 그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승낙 전 사고 담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자 이것도 여러분 기출이 됐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 쉬운 거잖아요.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자 보험계약 자체가 성립조차 안 했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들 무효고요. 취소라는 것은 보험계약이 자 이름 유효하게 성립했지만 사후에 뭡니까? 어떤 취소 사유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취소하면은 뭡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효과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효과가 똑같다는 것은 그냥 무효가 된다는 건 똑같습니다. 자 계약이 성립되고 여기가 취소합니다. 취소를 하면 계약 성립 시점부터 다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그런 효과는 똑같은데 근데 무효와 취소는 법적인 의미에서 크게 다르거든요.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했던 거예요.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자 이거는 뭡니까? 뭐 기존에 계약금이 주거든 그런 것들 다 그냥 이제 원상 회복 다 돌려줘야 되고 무효라는 것은 이제 어떤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 입장에서 그거 계약 무효라면서 왜 그래요? 막 옆에 간섭할 수도 있고 주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간도 제한이 없습니다. 막 10년, 100년 아니 후에도 뭡니까? 그 계약은 무효였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취소라는 거는 여러분 이름 유효하게 성립을 했다가 그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취소권자라고 해서 우리 조문에 아니면 그 취소권이라고 한정되어 있는 그 사람들만 취소권자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취소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각각의 개별 규정이라는 개별 사안마다 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취소권은 제한 기한이 있다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험계약이 무효란 무효 사유에서 계약이 법률 사유일이 뭐다? 조금만 체크해보죠.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 취소라는 것은 처음엔 유효하게 성립했지만 나중에 취소 사유 발생으로 이제 법률상 효력이 뭡니다? 계약 시점으로 성립적으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게 바로 취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고지 의무. 자 고지 의무. 자 어떤 상태라는 거 여러분 다 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떤 상해 보험에 들었다 그럼 자신의 병명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고지 안 한 경우에 그런 보험사고가 발생했었더라도 보험금 지급받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 특히 고지 의무라는 건 계약을 청약할 뿐만 아니라 이제 뒤쪽에 나오는 계약 부활 시에도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만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냥 개인적으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단 과실로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의 어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라고 되어 있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 정면히 체크를 할게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자 고지 의무 위반 관련해서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험금 지급 사유 그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 아무런 문제 없이 보험료를 잘 내고 있어요. 보험료를 잘 내고 있는데 자 근데 중요한 내용의 어떤 고지 의무 위반했다. 그러면 당신 왜 이런 거 아프다는 거 저희들한테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보험계약 해지할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 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좀 체크를 하시고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서 보험 가입 한도액을 초과 청약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하고 초과 가입액에 대한 보험료는 반환한다라는 거. 자, 이게 보면 그냥 이런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 어떤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이 좀 위험해요. 그래서 요거는 가입 한도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직업을 속이고 가입 한도액이 높은 것을 만약에 가입했다라고 할게요. 이 정도가 가입 한도액인데 이만큼 높은 가입을 했다. 그럼 말 그대로 뭡니까? 요 초과된 부분만 반환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반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 청약액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하고 초과 가입액에 대한 보험료는 반환한다. 자, 반환한다. 근데 이런 게 아예 처음부터 승낙조차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떤 직업군이 정말 너무나 리스크가 커가지고 아예 그 보험 가입조차 안 되는 그런 직업군이다. 그럼 뭡니까? 그때는 전부 계약을 해지하고 전부 반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승낙 거절 직업 또는 직종에 대해서는 아예 계약 전부를 해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자, 이거 체크할게요. 보험자가 증명하는 겁니다. 보험자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보험자가 지급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자가 지급한다가 아니라 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험회사 쪽에서 지급을 해야 돼요. 그게 여기 마찬가지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러니까 고지의무 사세한 것조차 여러분들 다 고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고지의무자 관계되는 그 고지 내용이 이 보험금 지급 사유와 관계가 있어야지 이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증명하라는 말입니까? 보험자가 증명하라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증명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정말 사소한 것까지 뭐 우리 가족 관계가 어떻고 뭐 이런 것까지 나중에 막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뭐 아니면 뭐 3대, 4대, 5대족 할아버지께서 이런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그런까지 이런 고지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가족 내력이 있는 어떤 병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급을 거절하겠다. 이런 거 한다면,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뭐 어떤 인과관계를 갖다가 뭐 찾기도 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을 고지하지 않아서 이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누구예요? 보험자가 이거 관계가 있다는 거 꼭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약관에서 반드시 이것까지 지급하라고 분명히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보험계약을 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겠습니다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증명은 누가? 보험자가 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실 게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해지할 수 없는 경우, 자, 이거는 꼭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보시면, 자,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이런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쨌든 보험 고객을 많이 모집하겠다는 욕심 아예 그냥 설마 이렇게 했어 그러면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걸 가지고 퇴직 잡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았거나 과실이 아니에요. 중대한 과실로, 즉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그 다음에 지났거나 아니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자, 체크할게요. 3년 이상 지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1개월 3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아니면 3년이 절대. 이게 여러분 상법 규정입니다. 상법 규정. 근데 약관상에는 상법 규정보다는 좀 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관상에는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상법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계약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아까는 우리 상법에서는 3년 했잖아요. 여기는 2년입니다. 2년 약관상에는. 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약관이 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다라고 그랬죠. 2년 6개월이 지났어요. 중요한 내용의 고지 의무를 위반한 채 2년 6개월이 지났다. 우리 상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뭡니까? 보험자 입장에서는 얼른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약관 적용해보면 해지할 수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누구에게 더 유리하다? 보험계약자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집자 등이 고지 의무 사항을 청약서에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자, 임의로 기재한 경우, 이거는 자, 여러분들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모집인 보험 설계사 등이 고지 의무 사항을 이런 거 하세요라고 임의로, 원래는 우리 어떤 약관이라든지 규정상에 없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지할 수 없다. 근데 단서 보시면,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보험계약자가 꼼꼼하게 읽고 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거기다가 자필 서명했다. 그럼 이것도 뭡니까? 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고지하지 않았다?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법 695조 보시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이런 따라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자,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전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했다면, 자, 이런 걸 증명했다.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16쪽에 보시면 제가 그 상법 조문들 좀 관련해서 쭉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650조 보험료 지급과 지체 효과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 전부 또는 1회 보험료 지급해야 하며, 자, 이거 체크할게요. 근데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보험료를 안 내고 몇 달? 1개월이 아닙니다. 2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는, 자, 잘 봐야 돼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왜 보험료 안 내세요? 보험료 내세요라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안 냈어요.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해지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럼 또다시 뭡니까? 통보하고 난 다음에 해지를 한다는 거. 그것만 좀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 그래서 최고하고 난 다음에 해지한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하시고요. 3번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금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자가 제3자라는 어떤 보험 수익자가 있을 때는 자 보험계약자가 돈을 안 내요. 그럼 보험 수익자에게도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안 내는데 보험료를 안 내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려고 하는데 자 어떻게 보험료 내시겠습니까? 안 내시면 보험계약 해지됩니다라고 이렇게 최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최고라는 것은 그냥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미리 언급하는 거예요. 뭐 해라라고 돈 달라 이것도 최고가 되는 거고 돈 안 냈습니다 이런 거 통보하는 것도 최고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650조 2 보험계약의 부활인데 그럼 부활 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651조 고지 의무 자 요거 네, 아까 우리 방금 봤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거 한번 조문 확인하시면 되고 다음에 651조 2 같은 경우는 서면에 의한 질문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 서면에 의한 질문이 있잖아요. 그 서면으로 나왔던 질문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가 아닙니다. 간주라는 것은 나중에 증명 차원에서 번복하기가 좀 어렵지만 추정입니다. 그러면 증명하면 입증하면 그거 이제 번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52조 보네. 위험 변경이 증가했다. 그럼 갑자기 저 사람이 학원 일을 하다가 아니면 갑자기 막 되게 위험한 리스크가 큰 직업으로 막 직업을 바꿨다. 그럼 뭡니까? 보험회사에다 그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 이를 해태할 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뭐 한다? 이를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해지할 정도는 아니고 위험이 좀 더 변경 증가가 됐다 그러면 보험료를 증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증액을 이를 내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역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653 뭐 이런 거 다 읽어보시고 654조 2항을 한번 보세요. 1항 보시면 돼요. 저 2항이 더 밑줄 쳤는데 1항도 보셔야 돼요.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는 이제는 보험계약자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다.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 받은 게 아니라 자 보험회사가 파산 선고 받았으면 내가 만약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당시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험계약 효과, 보험자 의무, 보험증권 교부 의무, 지체 없이 아까 말했잖아요. 지체 없이 보험증권 작성 교부 의무 있다. 그 다음에 보험금,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는 자 뭐다?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라? 보험금액 정할 때는 지체 없이 없나요? 지체 없이 정하고 그리고 정하고 난 다음에 자 10일 내에 지급해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자의 보험료 반환 의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험계약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 보험계약이 무효였어요. 그러면 보험계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은 보험자 입장에서 그동안 받았던 보험료를 어떻게 합니까?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는 거. 이때는 중요한 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가실이 없는 때는 돌려준다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여러분들 막 속여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게 들켰다고 하더라도 그 냈던 보험료를 돌려주는 게 그게 더 오히려 어떤 신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가실이 없는 때에는 이렇게 돌려주는 거다. 보험계약이 무효할 때는 자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준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를 반환해야 될 의무를 진다. 그렇죠.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에 해지했습니다. 해지했으면 뭡니까? 그 보험료 받았던 거 역시 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법 제649조 보시면 자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계약자 사측 자치의 원칙상 계약 자유의 원칙상 어떻습니까? 보험계약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죠.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이라면 자 물론 이제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에 중도 해지를 해버리면 어느 일정한 그 부담은 그러니까 좀 손해를 볼 수는 있겠죠. 내 앞에 한 보험료보다 뭐 약관상 조금 적게 받는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손해는 보더라도 어쨌든 임의적으로 해지할 수는 있다라는 거.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었거나 보험금 지급이 면책된 경우에는 소위 보험료 적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당연한 거죠.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어요. 그러면 또 역시 나이판 보험료 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험자의 면책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법정 면책 사유 중 도덕적 위험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살하는 경우 있잖아요. 생명보험 통해서 스스로 어떤 일부러 자살 아니면 살인 뭐 이런 경우는 뭡니까? 보험금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있고 역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보험회사 즉 보험자에게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이건 자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는 다 어느 쪽 계열입니까? 보험계약자 편들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뭐다? 보험금 지급하지 아니한다. 아니할 수 있다. 지급할 책임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전쟁 위험. 자,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자 보험사고가 전쟁으로 여러분 났다. 그러면 이때는 그럼 만약에 보험사고 전쟁으로 났다. 그러면 수십명, 수만 명, 수백만이 많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여러분 보험사는 망하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별난으로 인해 생긴 때는 자 보험자는 자 보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근데 뭐 중간에 보시면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약정해도 돼요. 만약 전쟁 나서 이런 사람이 사고만 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 청구하겠다. 그럼 당사자 약정하고 뭐 보험료를 조금 더 정액해서 올려서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잘 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간에 전쟁 등으로 인해서 보험사고 발생했다. 그럼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는 까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료 지급 의무 그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시면 보험료는 보험금에 대한 대가 관계 있는 것 이것의 지급은 보험자의 책임 발생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 지급은 원칙적으로 자 지참 채무이지만 자 당사자의 합의나 보험모 지변의 간행을 통해서 추심 채무 될 수 있다. 자 이거 구별하셔야 될 게 여러분 예금 계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뭡니까? 추심 채무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 자 원칙적으로 뭐다? 지참 채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자 일반적인 지명 채권 관련해 가지고는 지참 채무가 원칙입니다. 지참 채무가 원칙이니까 자 여러분들 지참이라는 것은 뭐야? 채무자가 돈을 가져다 줘야 되는 거예요. 채권자한테 가져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송금을 많이 하거나 자동 이체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보내주는 거. 다만 추심 채무, 채권자가 이제 돈 받으러 올 수도 있어요. 뭐 그냥 보험 모집이니 편의상 제대로 돈을 갖다 받으러 올 수도 있고 하긴 한데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지참 채무 그리고 예외적으로 추심 채무다. 요거는 뭐하고 다르다? 예금 계약과 다르다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료의 지급 시기. 자, 실제 실무에서는 자,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료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선납부하는 간행이 행해지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는 체계로 지체 없이 전부 또는 1회 납부하고 그래야지만 이 보험 책임 기한이 개시가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 지체의 효과라고 되어 있네요. 그 전에 650조 아까도 봤지만 보험료 계약 성립한 후 2개월이 지나도록 뭡니까? 보험료를 납부 안 하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3 보시면 보험료의 납입 지체의 효과 보시면 자, 최초 보험료라는 것은 자, 위험 보장의 개시와 동시에 또는 그 전에 납입하는 일시 납입 보험료 또는 분할 납입 보험료의 제1회분을 의미하며 보험자의 위험 보장의 개시 여부를 기준으로 위험 보장의 개시 여부를 기준으로 최초 보험료와 계속 보험료의 구별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책임이 개시됐다. 책임이 개시됐다는 건 이미 뭡니까? 어떤 보험료를 납입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다음 책임이 개시되고 난 다음에 납입한 보험료는 뭡니까? 계속 보험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후에 납부하는 1회 보험료나 일시 납입 보험료는 계속 보험료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보시면 계속 보험료가 약정되는 시기에 납부되지 아니할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고 해당 기간 내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한 경우에는 뭐다? 별도의 해지 통보를 통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일단 상당 기간 정해서 왜 보험료 안 내세요? 그럼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최고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내면 그때는 뭡니까? 다시 이제 해지하겠습니다. 라는 통보를 하고 난 다음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 아까 말 그대로 보험계약자 쪽에서 계약자 측 쪽에서 자 어떤 것을 위험 변경, 위험이 이제 좀 증가했다 이런 것들은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험 계약 기간 중에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뭡니까? 최대한 빨리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러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라는 거는 자 객관적이어야 되고 자 중요한 거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 스스로 막 그런 위험 변경을 토래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런 위험 변경이라는 것은 주관적 내 스스로 자 예전에는 내가 건강하고 신체 건강하고 뭐 잘 살았는데 갑자기 막 두려움이 막 밀려오고 가만히 아무런 변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그런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렇게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들 그 위험 변경 통제 의무 대상이 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자, 위험 변경 이런 것들은 갑자기 직업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하는 뭐 거주 지역이 좀 더 다르다든가 하는 일이 다르다든가 그런 것들처럼 어쨌든 그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위험이 변경되고 증가돼야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이걸 하지 않았다 그럼 보험자 입장에서는 그쵸 왜 너 갑자기 그런 직업으로 바뀌건 아니면 갑자기 어떤 위험 변경이 증가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알려줘서라고 한다면서 1개월 내에 그것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보험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해라? 지체 없이 보험사고 났으면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체 없이 안 하다가 계속 후발적으로 사고가 점점 커져가지고 책임이 부담금이 더 커졌다. 그러면 그때는 뭡니까? 보험자에서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보험사고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해서 그 사고 보험 금액이 더 커졌다. 거기서 책임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손해가 그러니까 더 커진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당연한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보시기에 보험계약의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뭐 몇 개 논점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보험계약의 부활이라는 건 뭡니까? 원래는 존재했다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가 그것이 다시 환생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험계약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활. 자, 부활의 그냥 조건 정도만 그렇게 좀 보시면 아까 우리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보험계약 부활 시에도 어떻습니까? 청약과 마찬가지로 고지 의무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보험거래에서 부활계약의 법적인 성질은 실효된 그러니까 이제 해지된 계약을 보험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실효되기 이전의 어떤 보험계약으로 뭐 하는 거 원상 복구하는 계약 그게 바로 여러분들 보험계약의 부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해지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또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그동안 뭐 보험료 나입한 게 있으니까 앞에 그 가입한 게 있으니까 보험료가 좀 더 저렴했을 거 아니에요. 이전에 가입했을 때랑. 근데 지금 새로 가입하려면 보험료 부담도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보험계약 이전에 해지됐던 보험계약을 부활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도 편하고 보험자 입장에서 또 어떻든 보험료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이득이 되고 서로 윈윈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게 보험계약의 부활이라고 해서 상법 제650조 2 있잖아요. 그거 뭐 전문 보시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이게 중요한 건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때 보험계약이 이전은 보험계약이 해지가 됐는데 해지 환급금이라는 걸 지급했어요. 그러면은 뭡니까? 부활의 대상이 되진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에다가 약정 이자를 붙여가지고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까지 보험료를 잘 내고 왔습니다. 근데 보험계약이 여기서 해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부활을 하려고 한다면 여기 있는 부분의 어떤 보험료를 거기다가 뭐 이자까지 더해가지고 납입을 하고 이제 청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요건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고지 의무 부담한다. 맞습니다. 고지 의무. 다음에 제2의 이후에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지됐는데 뭐 중요한 건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했어야 된다. 그런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는 부활이 가능한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의 약정 이자까지 붙여서 보험료에게 납부하고 보험료 납부한다고 바로 부활이 성립되는 건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납부하고 보험계약 부활 좀 해주세요라고 청약을 하면 또 마찬가지 여기서 뭡니까? 심사를 거치겠죠. 납부에 통지를 합니다. 승낙할 건지 거절할 건지에 대한 어떤 납부 통지를 한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아까 보험계약 그 성립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듯이 30일이 지나도록 보험회사에서 아무런 통지를 안 했다. 그럼 자, 부활 같은 경우는 어떻다? 마찬가지예요. 납부 통지를 30일 지나도록 하지 않으면 보험자의 승낙이 거절이 아니에요. 승낙이 의제되고 이로써 보험계약은 부활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부활의 효과
자, 들으시는 분들도 좀 힘드시는데 시간이 계속 좀 지체돼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부활의 효과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실효되기 이전의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어떤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처음에 했던 보험계약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의 어떤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자 아까 했지만 보험계약이 실효 해지되고 난 다음에 부활되기 시점 요 시점에 보험료는 나중에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지만 요때 사고가 만약에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러더라도 뭡니까? 보험금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보험금 지급하지 아니한다. 만약에 이거 만약에 인정해 주면 어떻습니까? 딱 한 번, 두 번 정도 보험료 딱 한두 번 딱 보험료 내고 난 다음에 해지되고 난 다음에 보험사고 딱 발생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보험계약 부활을 청구할 수 있겠죠. 물론 청구하더라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받아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부활되고 난 시점 이후에 여기에 있는 어떤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지 해지되고 난 다음에 즉 부활되기 이 시점은 자 보장해 주는 거에 아니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자 이론은 다 끝났습니다. 이론은 다 끝났고 이제 남은 게 여러분 지난 시간에 못했던 자 카드 그 체크 카드 파트 있잖아요. 체크 카드 파트랑 우체국 보험 상품 파트 있는데 이거 뭐 다음 시간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